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후한시대에 들어왔던 불교가 전래되어서 위진남북조 때 불교를 지원 많이 받았고 성장하였다. 그 다음에 도교라는 것이 발생을 하였다. 네, 이 두 가지 종교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구품, 그렇지, 중정제. 예, 제가 글씨가 조금 날려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구품, 중정제.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모르면은 빨리 올라와야겠지, 그치? 모르면 빨리 귀족문화에 대한 내용, 그치? 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어요? 북위라는 나라의 효문제가 했던 한화정책. 한화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렇지. 선비족이 한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한화정책의 내용이 뭐라고? 그쵸? 선비족의 성씨를 모두 중국의 성씨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렇지,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중국의 또는 한족의 문화를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선비족을 한족처럼 바꾸는 그러한 정책을 한화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어. 자, 그 다음 불교에 대한 내용 이야기할 때 불교가 왜 지원한다고 그랬지? 불교를 통해서 사회 안정을 바란다. 이러한 사회 안정을 위해서 누가 지원을 한다? 그렇지, 왕실에서. 귀족도 지원을 하겠지만 특히 왕실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왕실을 지원하여서 만들어지니까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지고, 룽먼, 윈강, 둔황, 이런 사원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기억 잘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가사상에서 무엇이 결합이 돼? 민간 신앙, 관우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했어.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담사상과, 근데 청담사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빼먹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허무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무주의. 예. 아마 제가 이미 중림칠연 얘기하면서 눈치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제 눈치 못 채신 대다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청담사상은 허무주의적인 그런 철학을 청담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들이 청담사상, 즉 허무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도교에서 원하는 이상향이 뭐라고? 그렇지, 신선이 되는 거. 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장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의학이 발달해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의학과 약학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로장생술, 신선사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애들이 많이 지원해 준다고요? 그렇지, 귀족, 다른 말로 호족 출신의 애들, 이런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네, 요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면 위진남북조는 좀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빨리 끝냈죠.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제가 시간을 오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야기할 것도 많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소 오랫동안 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일찍 끊지 마시고 100%다 찍고 복습도 좀 하시고 미리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수나라는 우리가
고구려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고구려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나라인데요. 이 수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수나라 문제라는 사람이야. 수문제. 황제의 칭호가 문제고 그의 아들이 양제예요. 그리고 이 양제 때 수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자, 이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는 자, 우리 교과서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를 하였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나라 문제가 했던 것은 정치 체제의 정비를 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체제를 이제 구성하기 시작한 거야. 중국식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완성은 언제 됐느냐? 당나라 때 와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요 내용을 먼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거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과거제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자, 과거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정치체제를 정비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제를 시작을 하였어요. 과거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였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뭐냐면, 고구려를 이때부터 쳐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어.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을 뿐, 이렇게 고구려를 또 쳐들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양제 때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대운하를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운하. 운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강을 통해서, 어떤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물길을 내는 것을 운하라고 얘기를 해요. 운하. 또는,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운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대운하는 바다와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강과 강을 건너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는 대운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요거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수나라 때 만들었던 운하,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그 다음에 뭐 강남하, 뭐 한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로양에 도달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이렇게 린칭이라는 곳을 거쳐서 로양으로 도착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대흥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황허강 타고 이 로양으로 오도록 하는 거. 네. 요러한 이제 물길 내는 것을 우리는 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운하인데,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놨냐면, 자, 요 창장강 있죠? 이 지역이 강남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린칭 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화북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 지방에서 쭉 물자를 로양에서 쉬었다가 로양에서 다시 이렇게 화북 지방으로 수송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그 물길을 우리는 운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목적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 수송에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물자 수송.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공사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때에 이어서 고구려 원정을 떠나게 돼. 고구려 원정. 근데 이 고구려 원정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끌한 거야, 영끌. 영혼을 끌어서 막 여기저기 막 빚을 내고 막 주식을 사는 것처럼 어른들이 이 수양제도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 원정을 위해서 백성들의 불만 정도는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백성의 불만은 불만대로 다 안고 가고, 그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원정군을 딱 꾸려요. 그게 얼마냐면 11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뒤에가 이렇게
뒷줄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육지와 바다 이 양면 공격을 들어가는데, 이 수나라가 공격을 들어가는데요. 참 어이가 없는 게, 수나라의 수군은 고구려 수군에 의해서 이미 박살났고요. 이미 박살났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부대들이 이제 공격을 나가야 되는데, 이 수군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까 뭐라 했어? 수군은 이미 박살났다고, 고구려한테. 그러니까 발이 묶여버린 상태예요. 뒤에 애들이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뒤에 애들은 한참 있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여기서부터 삐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더욱이나마 이 수나라 양제가, 야 이거 너네 이거 지금 수군 털렸잖아. 그럼 이제 육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 끌다가는 고구려한테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30만을 먼저 빼서 고구려 그 수도인 그 평양성까지 한꺼번에 진격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쭉 공격하는 가운데에서 고구려의 의지문덕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의지문덕 장군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좋다, 그러면은 평양성까지 오도록 유인을 해요. 근데 유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평양성까지 오는 길에 그 있는 모든 성을 비우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그 밭이나 논 이런 것들은 다 불태우면서 오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청야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쳐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자를 보충할 수 없도록 그 오는 길에 전부 다 불태워서 오는 것을 청야전술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빼면서 상대방이 지치게 만든 다음에 평양성 앞에서 딱 왔을 때 그 의지문덕이 편지를 하나 딱 보냅니다. 너네 전술이나 전략은 이미 하늘을 찔렀고, 그리고 너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니, 이쯤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딱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수나라 장수가 아차 싶어서 이제 걸린 거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쟤네한테 말렸구나 해서 돌아가는 길목에 살수가 있었거든요. 그 살수에서 고구려군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요. 네, 완전 박살이 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수나라 양제가 이제 이 고구려 원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수나라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 영끌한 이 무리하게 준비했던 고구려 원정의 부작용, 그 다음에 대운하를 지으면서 온갖 원성을 들었던 요런 백성들의 원성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수나라예요. 수나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수나라에 대한 지금 설명을 좀 해버렸는데, 우리 문제가 얘기했던 요 정치체제와 과거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나라. 수 문제에 의해서 재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남조와 북조가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된 거야. 자, 그때 이 수 문제가 당나라 때 완성이 되는 정치 체제의 정비, 손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손을 보기 시작한 거야. 토지제도와 군사제도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그 구품중정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문벌귀족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원래 호족이었던 애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자꾸 관직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여기 이 집안에 나온 사람들은 능력 여하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관직을 독점하게 이르러요. 독점을 한다고. 높은 관직을 독점을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가문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면 문벌, 귀족, 가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진입하기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라가 쇠퇴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들을 견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 뽑으면 되잖아. 그쵸?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과거제였던 거예요. 과거제는 소위 말하면 뭐예요? 인재 등용을 무엇으로? 시험으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임용시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뽑는 시험처럼 이렇게 인재 등용을 시험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과거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의 천거, 추천에 의한 인재 등용 방식,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 구품 중정제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시험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지? 이러한 그 문벌 귀족들이 손쉽게 관직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귀족들에 의한 관직 독점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서 왕이 직접, 그러니까 또는 황제가 직접 과거제도를 통해서 뽑은 인재들을 배치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인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치된 인재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어? 황제에게 충성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형성된 문벌 귀족은 황제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죠. 왜? 결국 내가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내 집안이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왕권 역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싶다면은 누가? 결국 너를 뽑은 사람은 나야.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시험을 통해서 뽑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제가 중요하다. 지금 얘기하는 거. 과거제가 중요하다. 자, 요게 내용이고요. 이게 목적입니다. 네. 내용과 목적을 여러분 같이 이해하셔야 되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나라 양제는요. 무엇을 했는가 정도만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양제는요,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물자 유통과 군사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통의 개선을 위해서 물자 유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했다. 근데 우리가 외운다면 대운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고요. 그다음 돌궐이나 참파 같은 요런 나라들을 정복한 거 요런 건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그냥 대외 확정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하를 만들면서 무리하게 백성을 투입한 걸로 인해 불만이 1스택 쌓였고요. 그 다음 고구려 원정 실패로 인해서 한 번 더 쌓이면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30여 년 만에 멸망, 즉 37년 만에 멸망하게 되니까 수나라는 이쯤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에서는 사람을 굳이 기억하자면 수양제만 기억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수나라에 등장한 수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과거제도에 대한 내용, 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요거 수양제에 했던 일 요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이제 우리 당나라 보도록 할게요. 당나라. 자, 당나라. 당나라는 당 고조 이연에 의해서 재통일이 되는데요. 이때 당태종 이세민은 정관의 치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기틀을 다 잡아 나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당태종은 수의 제도를 이어가다 율령체제를 완성하였고 동아시아와 돌궐을 정벌하여 동서교육로를 확보하였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정치체제 정비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율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율령체제. 네.
이 율령체제를 완성한 것이 당나라예요. 특히 언제? 당태종 때. 예, 그래서 다른 말로 정관의 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다음, 당고종은 신라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나당 연맹이죠. 나당 연합을 통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당나라는 통치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에 삼성육부를 운영하고 균전제와 조용조와 부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아바스 왕조에게 패해 비단기 주도권을 상실을 하고요. 또한 당현종 때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절도사라는 직책을 가진 애들이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이 마지막 황소의 난에 일어나 쇠퇴하게 되면서 마지막 절도사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대 십국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요 말은 지금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안사의 난, 절도사, 황소의 난 요런 말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프린트 설명을 좀 할게요. 프린트 설명. 자, 다시. 자, 요 내용 중요하니까. 네. 자, 수나라는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요 율령체제가 정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나라 때 와서는 요것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와 당은 요렇게 한 몸으로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당나라 당고조 이연에 의해서 재통일이 되었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태종 이세민 때의 정치 그 상황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관의 치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이 당태종 이세민이 재위했던 시절에 불렸던 연호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관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정관 1년, 정관 2년, 정관 3년 이런 식으로 그 해를 매기는데 그 해가 누구 중심으로 매기냐면 이세민을 중심으로 이세민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해를 정관 1년 이런 식으로 매기는데 요때 있었던 그 정치의 내용을 우리는 정관의 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관의 치. 자, 이세민은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율령체제를 완성을 합니다. 율령체제를 완성을 하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그 당나라가 거대한 나라의 기틀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당태종이 나라의 기틀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당고종 때 와서 영토 확장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당태종은 서역에 있었던 돌궐을 복속함으로써 동서 교통로도 확보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요거, 그 다음에 율령체제 완성, 요거, 예,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한 가지만 그냥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당태종 역시 고구려를 침략을 해요. 근데 이때 고구려에 어디에서 맞서 싸우냐면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도 있는데 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싸움에서 지고 진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한쪽 눈이 잃어요. 예, 그러니까 궁예가 된 거지. 궁예처럼 애꾸눈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네, 당태종. 예, 막 이가 갈릴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 당태종이 죽으면서 뭘 했냐면,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당고종이, 고구려가 약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거보다 이 내용이 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요 3번, 요 내용은 100% 다 암기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미친 중요하고요. 삼성육부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당의 율령체제. 자, 균전제부터 볼게요. 균등하게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나눠주라는 거지.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주는 제도를 균전제라고 그래. 네, 사실 이 지금 우리가 균전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균전제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가 됐냐면 우리 북위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북위? 북위 효문제가 사실 원래 먼저 시작한 것이 균전제였어. 근데 이 북위 효문제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등장한 것이 당나라 때 균전제였습니다. 균전제.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준다. 누구에게? 성인 농민들에게. 예, 성인인 농민, 즉 남자 농민들에게. 자, 왜 남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느냐? 왜 얘네들한테만 나누어 주느냐? 요것도 좀 이따가 나타나는 요 제도들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먼저 균전제는 성인 농민 남자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대신에 이 균전제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귀족층이 있고 평민층이 있다면 둘 중에 누구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냐? 평민층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 나라의 세금을 확보하고자 할 때 누구를 키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억하세요. 평민을 키워야 됩니다. 농민을 키워야 돼. 자, 그 말은 즉슨 귀족들이 땅을 많이 보유한 것보다 여러 평민들이 땅을 조금씩 땅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 그럼 균전제의 목적은 무엇에 있을까요? 그렇죠. 세금 확보에 있는 겁니다. 세금 확보에 있는 거야. 세금 확보. 예. 안정적인 조세 징수와 농민생활 안정이야. 자,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땅을 주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너네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내야 되는 세금 있지. 그 세금을 똑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경작을 잘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산물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뜻이야. 균전제는 세금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조용조라는 것을 하는데, 앞에 있는 조는 곡물이에요, 곡물. 그러니까 아까 균전제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곡물. 두 번째, 노동력. 무엇을 이제 수나라와 같이 대운하를 만든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필요한 그러한 노동력 있죠? 노동력을 걷는 거야. 그치? 그냥 보통 남자들을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세금 확보를 위해서 땅을 나눠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땅을 통해서 농민 생활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착실하게 걷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균전제가. 그리고 조용조는 이러한 균전제를 받은 애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무엇을? 곡물과 노동력과 나머지 하나, 직물까지. 요 세 가지를 납부하도록 하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성인 농민 남자들은요, 특히 균전,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 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역을 치러야 돼. 군대를 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런데 농사가 바쁠 때는 데려가지 않아. 그런데 언제? 그러면 농사가 한가로울 때, 그치?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농한기라고 그러는데, 이 농한기 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농사가 바쁘건 안 바쁘건 상관없지, 무조건 전쟁에 데려가는 이러한 제도, 이걸 우린 부병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한기 때 훈련받는 농민 군대를 우리는 부병이라고 그래. 부병. 그러니까 이러한 부병을 키우는 제도다라고 해서 부병제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균전제와 조용조와 부병제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무슨 말이냐? 균전제가 있기 때문에 조용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병제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균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용조와 부병제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균전제가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폐지를 하게 된다면 이 나머지 두 개 제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둘 다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성인 농민들의 그러니까 남자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균전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균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빌미 삼아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징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균전제, 즉 균등하게 땅을 나눠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을 걷지도, 그 다음에 군대 동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전제와 조용조와 부병제는 뭐라고? 한 몸이라고. 그리고 이 세 개가 모두 다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균전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요 세 개는 당나라 초창기, 그 다음에 한창 잘 나갔던 시절에 유지되었던 세 가지 제도인데, 세 가지 제도가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균전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조용조가 가능했던 것이고 부병제가 가능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진짜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그다음 중앙정치는 삼성육부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삼성육부제도. 자,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보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중앙에 황제가 있으면 황제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중서성과 문하성과 상서성이 있어. 그럼 중서성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문하성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큰 틀을 짜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 정책 수립, 그러니까 나라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짜는 애들은 중서성.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지 해도 될지를 심의하는 곳, 그러니까 심사하는 곳이 문하성. 그 다음에 중서성과 문하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애들은 상서성이에요. 근데 상서성에서 몇 개로 나뉘어져 있냐? 6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치? 각 분야에 맞춰서 6개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삼성육부예요. 삼성육부제도가 완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중앙통치제도고요. 그럼 각 지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삼성육부에서 결정한 내용, 그 다음에 집행되는 내용을 지방에 전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주와 현이라는 지방에서 삼성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당나라의 국가행정조직인데, 왜 이 당나라의 국가행정조직이 왜 중요하냐면, 요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는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이되 그 나라의 사정에 맞춰서 일부 바뀌어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발해 같은 나라가 그 대표적인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율령체제는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최소 삼성육부,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당 태종이 이러한 율령체제를 완성을 한 덕분에 당 고종은 그 힘으로 나당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한반도를 꿀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예, 그거는 한국사 시간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탈라스 전쟁에서 지면서부터 당나라에는 멸망의 기운이 서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슬람 아바스 왕조,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소단원 때 나오는 내용이 아바스 왕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비단길 주도권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 현종은 야, 이거 우리가 전투 어떻게 하지? 아, 안 되겠다. 싸움 잘하는 애들을 사령관으로 만들어주자. 그게 절도사예요. 절도사. 그래서 절도사들한테 야, 너네한테 군사를 맡길 테니까 너네가 싸움 잘한 다음에 너네가 나 대신에 싸움 좀 열심히 좀 해줘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절도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당현종이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중국의 양귀비와 만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당현종이요, 야, 정말 이 시대에
당나라에 흔치 않은 인물이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정치 잘하는 인물이다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양귀비라는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귀비에만 홀려 있고요. 양귀비에 홀려가지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 심지어서 양귀비 오빠한테 막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주면서 야, 너가 정치 다 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는 양귀비랑 놀러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근데 이때부터 완전 막장을 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당나라가. 그래서 이러한 당현종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안록산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라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안사의 난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사의 난. 이거는 다 알아야 돼요. 절도사 안록산이라는 사람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결국은 진압이 되죠. 진압이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절도사의 권한이 막강하게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돼요. 왜냐? 이 안사의 난을 진압한 사람들이 절도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도사들은 당당하게 황제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진압하지 못했던 안사의 난을 우리가 진압해줬으니 우리의 권한을 늘려다오. 알았다. 이제 늘려주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절도사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절도사들끼리 서로 자기가 더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걸 절도사의 난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이러한 절도사의 난립으로 인해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최후의 일격은 절도사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완전히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는 요 당태종 이세민이 했던 요 내용, 그 다음에 요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 그래서 절도사에 의해서 멸망한 것까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보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교과서 다시 한번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문화는요, 두 가지의 문화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귀족적 문화, 두 번째는 국제적 문화. 자, 우리가 귀족 문화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처음 보진 않았어. 어디서 봤죠? 그렇지. 위진남북조에서 봤지. 위진남북조에서 얘기했던 그런 귀족 문화, 그 성격 그대로 당나라의 문화도 그런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그 국어 시간에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이백의 시나 두보의 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문장력이 좋거든요. 되게 잘 썼다고 그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시나 또는 왕유 같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도 발전을 하고요. 구양순 같은 사람들은 글씨를 잘 썼대요. 그 다음 우리 유학하면 한나라 때에 있었던 유학의 사조 이름은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지. 훈과학이었지. 이 훈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오경정의라는 책이 만들어지고 이 오경정의는 바로 수나라 때 있었던 과거제도의 교과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학이 한층 더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족적인 문화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적 문화 볼게요. 자, 국제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장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안성. 장안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황궁이 있고 여기 황제 사는 데가 있고 이게 길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곳곳에 막 집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나열이 되어 있고 곳곳에 사원들이 있는데 이 사원들이 어떤 사원들이냐면 불교 사원, 이슬람, 경교 등등등 여러 종교들의 사원들이 다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종교,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안성에 중국인만 사는 것은 아니었구나. 세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도로 유학 간 현장법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중앙아시아와 교류했다고도 하고, 그다음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당삼체라고 해서요. 당삼체라고 해서 당나라에서 만든 세 가지 색채를 사용한 도자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당삼체라고 얘기를 해요. 당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세 가지 색채를 사용해서 만든 도자기야. 근데 이 도자기의 형태를 보면요, 그 중국인들의 그런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낙타를 타고 건너오는 그런 상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당삼체가 해외 곳곳에서 이게 전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으로, 그러니까 수출품으로 사용이 된 거지, 그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당삼체를 수입을 해서 이제 고가에 팔리는 그런 사치품으로 주로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문화나 또는 이러한 그런 그 무역 같은 것들은 어딜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비단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단길이 언제? 8세기 때쯤에 여기 지금 7세기 중엽이잖아. 8세기 때쯤에 뺏겨요. 누구에 의해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뺏기게 된 이 전쟁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짐으로 인해서 비단길 장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그 전까지는 비단길을 장악을 해서 서역의 유리나 보석이나 중국의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전래가 돼요. 유리의 그 유리잔도 이제 전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신라 무덤에서 파헤쳐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게 서역의 유리였어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우리가 교과서로 넘어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거를 다 볼 거는 없고요. 우리 요 삼성육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안사인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현종 시기 지방의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으로 이때 당현종이 한창 양귀비에 의해서 맛이 갔던 그 시기예요. 그다음 절도사는요, 변방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직책인데 원래는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절도사가 안사인안을 진압하면서 권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그 지역을 그 지역을 통치까지 할 수 있는 정치권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령관인과 동시에 그 지역의 그 지방관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군정사령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원래는 군사만 장악하던 절도사가 이번엔 재정과 그 지방의 행정까지로 장악을 하면서 절도사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절도사가 세력화가 되면서 당나라에 자꾸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고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에는 생각을 키워요 요 내용의 니은 부분을 좀 요 내용을 보시고 꼭 좀 필기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그 일시정지 틀어놓고 하세요. 자, 당나라의 문화. 자, 첫 번째 귀족적인 문화라고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국제적인 문화가 있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자, 특히 귀족적인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시가 발달했고, 뭐 그림도 있고, 뭐 글씨도 있고, 뭐 유학이 있는데, 유학에 대해서는 오경정이 요거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훈고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이가 편찬되었다. 오경정이. 그 다음 동서교역로를 차지했는데 이때는 비단길이 있었어. 나중에 뺏겼지만 비단길이 있었다. 그 다음 국제적인 문화의 예시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수도 장안의 모습. 그치, 요러한 내용들 있었다. 그 다음 서역과의 교류를 당해서는
자, 이거 중요해요.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닌 당삼채가 유행하였다. 자, 요거 볼게요. 이게 당삼채야. 근데 딱 봐도 모양이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 중국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당삼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당이 국제적인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당삼채의 주제도 그렇지만 또 어떤 것도 그렇지 수출품으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점, 이런 것도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대에는 불교와 도교도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법사에 대한 내용은 얘기했었으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탈라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탈라스. 네. 나중에 우리 이슬람교고 할 때는 여기서 바라보는 탈라스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중국에서 바라보는 탈라스가 있어. 여기에서 당나라가 졌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그 비단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단길의 통제권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네,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요. 예, 요것도 같이 여러분 적어 두셔야 돼요. 요거. 네. 오늘 우리가 수나라와 당나라까지 살펴봤고요. 수나라, 당나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필기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우리가 이제 시험 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좀 마무리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등교하고 나서도 제가 복습은 안 해드린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은 제가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부분, 아니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국이 또 끝났어요. 예, 이렇게 중국이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